아침입니다. 오늘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힘차게 또 알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밤사이에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에 시장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빅테크 위주로 하락을 전개가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숨고르기 시장에는 꼭 필요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사인들을 보내왔는지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6월 CPI 좋게 나온 만큼 3대 주요 지수 다 함께 올라줬으면 참 좋겠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최근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날은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1.95%, 2% 가까이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0.8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 나스닥과 S&P 500 지수 대비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0.08%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월 CPI가 전월 대비로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0.1%포인트, 0.1% 상승이었는데 하락으로 전개가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1년 전보다는 CPI가 예상치 3.1% 상승으로 예상이 됐는데 3% 상승에 그쳤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3년여 만에 최저로 나온 6월 CPI를 확인하고 투자 심리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형주 중심으로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자 중소형주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CPI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내리고 중소형주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올랐지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함께 보시죠. 3.6%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더니 쭉 강세장 유지하면서 큰 상승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도 빅테크가 약했고 다른 중소형주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방 압력 그만큼 크게 받았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특히 엔비디아 5.5% 빠졌고 다른 반도체주 최근에 잘 나갔었죠. 반도체주까지도 모두 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이슈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또는 대형주가 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 그 외에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승불을 켰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날은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특히 잘 나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죠. 그만큼 상승률이 큰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주택 시장도 함께 힘들었다,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연착륙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시장 다시 살아날까요? 일단 관련 주들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홈디포, 로우스, DR 홀튼 모두 큰 폭의 상승률, 특히 DR 홀튼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주택 시장 관련주를 모아놓은 ETF XHB가 있는데요. 5.8%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라는 시그널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좀 소비재가 부진한 모습들이었는데 이 소비 관련주가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죠. 그래서 소비주도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소비재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움직임은 나타났습니다. 지금 식료품 비중이 큰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날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스트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회원제 가격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장 전에는 상승이었지만 결국에는 4.2% 하락 마감을 했죠. 반면에 가공품 비중이 좀 높은 타겟이나 달러트리 같은 기타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날 극명하게 초록색을 띠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필수 소비재 안에서도 어떤 비중이 더 높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종목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 6월 CPI가 변화를 가져온 시장은 바로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국채 금리도 움직였는데요. 국채 금리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고금리 때 발행됐던 국채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함께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5%대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205%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중에는 4.1%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 달러 인덱스가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105나 106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던 달러 인덱스 밤사이에 지금 뚝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04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 그리고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WTI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둔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WTI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63%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지금 내년 수요와 공급 전망에 대해서는 IEA가 수요에 대해서는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공급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값 같은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다시금 온스당 2,400달러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6월 CPI가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켰는지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월가의 전략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Two bits of economic data this morning. CPI came in under expectation, which was met by an immediate reaction in the bond market, but not as great news in jobless claims, which were less than would be expected. So a bit of a mixed bag. Markets seem to have responded pretty well, though, to the CPI print, and that's what drove action today. Big dislocation between winners and losers with today's news. Normally, we hear Fed fund rates go down. That makes money cheaper, which in theory allows corporations to grow faster. We tend to then say that that's great news for tech companies. Their discounted cash flow models make them worth more, and it's easier for them to get capital to grow. Today, we saw that investors are starting to move out of that trade and look for the S&P everything else, the non-big tech trade. And that's normal. We needed those firms, we needed that capital to find its way beyond 7 or 10 firms in the market. Long term, that wasn't going to be a healthy thing. We knew there would be a catalyst for it. We thought that would be rates coming down. And we saw when there was news that it was pretty clear rates will be coming down soon enough, the market reacted it more or less as we would have expected. But don't expect this to be the only opportunity for investors to get in. There will be bigger moves between now and the end of the year when we think the first rate hike will happen. And certainly the biggest moves will happen when the Fed actually does go ahead and reduce rates.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경제지표 간밤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에 오히려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 더욱 강하게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결국에는 3%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경제가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체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여파가 본격화됐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해서 하락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상품과 서비스 등 전체 상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에 그쳐서 전월 3.3%에 비해서 0.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한 달 전보다 0.1% 올라서 예상치인 0.2%를 밑돌았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부터 완만한 속도로 둔화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물가 지표의 전년 대비 변동폭은 3.3%로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21년 8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0.3%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로이터 통신은 2%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고무적인 데이터에 이번 CPI도 추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제롬 파월도 이 발언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2% 수준을 꼭 가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던 만큼 이번 9월에는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이 잡혀가는 모습,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 그런 가운데 테슬라 오늘 큰 폭으로 홀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다음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고 있었던 로보택시의 출시일이 2달 정도 지연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내부 정통한 소식을 통해서 발표된 외신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 로보택시에 참여하는 팀들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10월로 연기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 관계자는 이번 주 디자인팀의 차량의 특정 요소를 재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2달간 연기하는 안이 전달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서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또 요금을 받는 택시입니다.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시작을 끊어줄 수 있을지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앞서서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 모멘텀이 지속이 돼 왔었습니다. 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기대와 함께 또 전기차 판매 회복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가는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1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이 기간 동안 테슬라 주가는 무려 4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적 발표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렸던 로보택시 출시 연기 소식으로 오늘 실망 매물이 그대로 시장에 출회가 됐고요. 테슬라 오늘 급락을 했는데 또 오늘 저녁에 열리는 뉴욕 증시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떨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에게는 어느 정도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최근 유럽 쪽에서도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규제안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독점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간밤 전해진 소식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애플은 유럽에서 애플페이만 진행할 수 있도록은 진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유럽연합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방 조치로 유럽 아이폰 사용자는 구글페이나 삼성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달 25일부터 애플은 유럽연합의 시정안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애플페이에 탑재됐던 것과 동일하게 탭하고 가는 탭밴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지갑은 모두 아이폰에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27개국을 포함해서 유럽 경제지역 전역에 10년 동안 유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약속을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일일 매출의 5%에 대한 이행 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의 칼날이 있다 보니까 애플이 재빠르게 이 시정 조치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보고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번 달 말부터 유럽 전 지역에서 구글페이나 또 삼성페이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떤 호재로 적용이 될지 분위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약간은 부진했던 부분이 항공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델타항공,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하면서 장중에 가격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이 델타항공의 실적 부진과 함께 다른 항공주들 또한 동반해서 가격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이날 발표한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2분기 조정 후 순이익은 15억 달러다. 그리고 조정 순이익은 2.36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 15억 3,100만 달러, 2.38달러를 각각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큰 실망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델타항공 3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보다 낮은 최저 1.7달러에서 최고 2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인 에드 바스티안은 올 여름 여행 수요는 그래도 아직도 매우 건강한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2분기에 이어서 올해 2분기도 좋은 실적을 보이는데 기여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 민감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연료 비용 상승과 좌석 과다 공급이 항공 요금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바스티안 CEO 같은 경우는 시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급을 줄이고 있고 8월 말까지 시장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통안전청이 확인해본 수치에 따르면 올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해서도 6%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을 겹치는 3분기에 실적 반등, 가이던스를 깨고 오히려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계속해서 횡보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시장에 강한 매도 물량을 내놓았던 독일 정부의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억 달러 아래까지 내려간 게 확인이 되는데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시장에 대량으로 매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마운트 곡스발 채권 상환 이슈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매물 출회와 관련된 우려감을 과하게 키워갔었고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이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대량으로 팔고 있던 정부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진정세로 들어가면서 아마도 7월과 8월을 거쳐서 9월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시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비트코인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연결해서 생생한 뉴욕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6월 CPI가 긍정적으로 나온 점은 참 좋은데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한 빅테크가 하락을 하면서 체감하는 상승은 조금 약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6월 CPI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꽤 많이 키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1% 깜짝 하락하며 0.1% 상승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바라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드디어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3.0%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지표인 근원 CPI 상승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3%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 3.4%를 밑돌았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 3개월간 상승률은 연율 기준 2.1%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연준의 목표치 2%에 거의 근접한 것입니다. 전원 대비 상승률은 0.1%인데 소수점 세 자리까지 고려한 상승률은 0.0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둔화한 것이죠. 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2.0%뚝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0%에 그칩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로는 3.8% 내렸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하락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1.5% 하락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1% 떨어졌고요. 신차 가격 역시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6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끈적했던 주거비도 상승폭이 둔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주거비는 지난달 대비 0.2% 오르는 데 그쳐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0.4%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상승폭 둔화된 것입니다. 6월 실업률이 4.1%로 올라서고 뜨거웠던 물가가 석 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나가면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패드워치에서 마감 시점 기준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92.7%까지 치솟았습니다. 12월 금리가 현재보다 50bp 이상 내려갈 확률도 90.7%에 달합니다. 시장은 올해 두 차례 인하에 확실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금리 인하를 간절히 바라는 투자자 모두에게 희망찬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무려 12bp나 급락했고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간 치솟았던 엔화는 절상되면서 1달러당 158.85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마감 시간 기준 92.7%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 전반에 정말 훈풍이 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 빅테크에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그간 최고치 경신을 이어왔지만 오늘 잠시 이를 거두고 하락했습니다. 각각 0.88%, 1.95% 급락했는데요. 최근 들어 상당폭의 하락이죠. 반면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3.57% 이상 상승했습니다. 중소형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5.58%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간 AI 기대감으로 대형 기술주에만 매수세가 몰렸고 반면 고금리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중소형주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탓입니다. 하지만 오늘 스타는 중소형주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랠리를 펼쳤던 대형주를 팔고 차익 실현을 한 뒤 그간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주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가격이 높은 대형 기술주보다 중소형주가 금리 인하 시점에 투자 매력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저금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주택 관련주인 홈디포와 DR 호슨 등은 각각 2.79%, 7.26% 뛰었습니다. 금리 인하로 대규모 주택 건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친 덕분입니다. 반면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일제히 급락했죠. 그렇다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순환매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주식 전반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주요 지수도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증시 전반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형 기술주의 하락은 아이러니하게 최고의 매조세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도 테슬라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8% 넘게 급락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계속 올라왔던 게 테슬라라 이번에 이렇게 하락한 게 많은 투자자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로보택시가 8월에서 10월로 연기될 것 같다라는 그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테슬라가 오늘 원래 8월 8일 공개하기로 했죠. 8월 8일 공개했던 로보택시 공개를 2달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테슬라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종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로보택시에 참여하는 팀들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시간을 더 확보하도록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10월로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디자인팀에 차량의 특정 요소를 재작업하는 지시를 받았다며 내부적으로는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2달간 연기하는 안이 전달됐다고 기팀했습니다.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입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반갑 테슬라가 먼저 나오기 기대했지만 머스크는 이보다 로보택시 개발을 통해 경쟁사와 압도적인 초격차를 내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로보택시 공개가 또 늦춰지자 시장에선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머스크가 자신만만했던 자율주행차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날 기술주들이 순환매 영향으로 대거 급락했는데 로보택시 연기 소식이 더 영향을 미쳤고 테슬라는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중에서 가장 큰 폭인 8.4% 급락했습니다. 반면 자율주행차 라이벌인 우버 테크놀로지와 리프트 주가는 각각 6.15%, 4.64%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신종 차량 출시 연기는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출시 일정을 앞당기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더 완벽한 차량을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판단인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2개월 더 늦춘 만큼 더 완벽한 로보택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펩시코 김 살짝 빠졌나? 피트 펩시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제가 타이틀에 펩시코크 김 살짝 빠졌나 한 것은 콜라에 김 빠진 그 느낌과 실적이 조금 힘 빠진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펩시는 펩시콜라가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지금 코카콜라로 나가고 있죠. 펩시는 펩시콜라로 안 나가고 있거든요. 펩시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느끼셨어요? 펩시코, 펩시 회사예요. 펩시콜라는 펩시코의 대표적인 제품이지만 펩시콜라가 펩시코를 모두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펩시콜라라는 걸 이름을 떼버리고 펩시코로 바꾼 겁니다. 코카콜라는요. 코카콜라는 콜라가 대표 제품이라 전체를 대변하는 그냥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코카콜라라는 사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펩시콜라는 코카콜라와의 여러 번의 싸움, 뭐 펩시 챌린지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펩시콜라로서 코카콜라를 못 넘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빨리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으로 나섰죠. 이미 펩시코라는 사명까지 변경하면서. 그래서 펩시코크 김 살짝 빠졌나라고 표현을 했지만 펩시코크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회사다. 그거를 명심하면서 봐야 되고요.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2023년도 2분기 대비 1% 증가해서 22.5 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미국 회계 기준 GAAP 기준 순이익 3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그거를 주수로 나누면 주당 2.23 달러가 나오고요. 그거는 13%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한 수치입니다. 자, 넌 GAAP EPS니까 실제 회계 기준에 따른 거 말고 이게 바로 그냥 조정 순이익이죠. 혹시 일회성 비용, 혹시 뭐 임원진들한테 스톡 옵션을 지급했거나, 혹시 그때만 인수합병을 했거나, 혹시 그때만 땅을 샀거나, 혹시 그때 무슨 벌금을 물거나,
그런 걸 제외하고 진짜 영업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알기 위해서 조정을 해봅니다. 조정을 했는데 2.28달러. 큰 차이는 없었네요.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더 유의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상당했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펩시코 같은 경우는 2.23, 2.28이니까 조정,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거를 뺐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어쨌든 2.23에서 2.28 정도 나온 게 진퉁이다. 2.28로 하면 9%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부분이 상당히 균형감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타이틀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거는 단점이지만 그게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죠, 사실은. 하나의 그걸로 굳이 대변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 지금 보면은 프리토레이 노스 아메리카가 26.1이고 이 30.3 차지하는 게 펩시코 베버리지 노스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반이죠. 절반이 결국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절반 중에 음료랑 프리토레이 스낵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프리토레이는 치토스, 도리토스 이런 제품들을 갖고 있는 스낵 회사입니다. 이 스낵 회사를 인수하면서 거기서 코카콜라와의 차별점을 가져가게 된 거죠. 펩시코 베버리지 부분도 30.3. 어쨌든 50%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음료랑 스낵에서 나온다.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가 하나 더 있죠. 위에 세 개는 다 노스 아메리카 북미입니다. 밑에는 다 다른 나라고요. 북미에서 나오는 것 중에 2.5%를 차지하는 이 까만색의 퀘이커 푸드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쪽 부분의 세 개 대략 합쳐보면은 58% 거의 60%에 해당되는 게 북미에서 나오고 그것은 세 개의 자아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치 가시나무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런 거예요. 펩시 콜라 부분, 퀘이커 푸드라는 시리얼로 시작해갖고 지금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아침에 급하게 먹는 예전엔 시리얼을 먹었지만 시리얼도 타 먹을 시간 없습니다. 시리얼 그릇에 타고 우유 부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더 없으면 그냥 편의점 가갖고 거기에 섞여 있는 데가 뜨거운 물 타서 마셔버려요. 아침 곡물 음료로. 그런 거 만드는 회사고요. 시리얼 회사에서 아침 음료 회사로 바뀌었고 최초에는 뭘 갖고 있었나요 원래? 퀘이커 푸드는 MLB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MLB 중간중간에 해바라기 씨랑 뭐 마십니까? 게토레이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시장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코카콜라가 거기서 뒤져버린 거잖아요. 뒤쳐졌죠. 뒤진다는 게 아니라. 자, 뒤진다 표현이 있었죠. 프리토레이, 퀘이커 푸드, 펩시콜라. 이렇게 3등분의 자아로 이루어져 있고 북미 위주로 이루어졌다. 근데 마이너스가 어디서 났습니까? 프리토레이는 플랫이었고요. 펩시코 베버리지는 플러스 1%였는데 퀘이커 푸드가 마이너스 18%로 아주 여기서 눈에 띄죠 지금. 마이너스 난 게 여기 아시아랑 퀘이커 푸드밖에 없는데 18% 마이너스 난 게 수치가 상당히 커요. 여기 2.5%를 차지하는. 그리고 여기 2% 마이너스 난 것도 아시아예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치토스 먹는다고 해도 이 전체 비중이 엄청나게 작죠. 아시아는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색이 라틴 아메리카죠. 이 순차적으로 돼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가 13.5%.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북미 지역 다음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유럽보다도 많이 하거든요. 유럽하고 비슷하죠. 유럽이 15.6, 라틴 아메리카가 13.5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미들아시아, 사우스아시아 여기가 7.1. 그리고 지금 아시아 퍼시픽,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은 4.9밖에 안 돼요. 뉴질랜드랑 이게 다 합쳐도. 차이나까지 합쳐도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포함 아시아 비중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난 게 퀘이커 푸드가 마이너스 18% 났지만 전체 매출 비중이 레비뉴 믹스에서 차지하는 게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플러스 1%가 나왔습니다. 종합해서. 자, 그럼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되겠죠. 플러스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어닝 쇼크예요, 그게. 플러스인데도. 그쵸?
근데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서 그것만 뛰어넘으면은 그건 또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컨센서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허들의 높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리니까 어감도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플러스를 내고도 어닝 쇼크를 맞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거죠. 18% 마이너스 남 부분이 퀘이커 부분인데 코스트코에서 이걸 많이 팔아요. 근데 퀘이커 푸드가 원래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침 곡물 음료도 만들고 이러는데 코스트코에서 지금 퀘이커 그래놀라 그 구매하신 분들에게 이걸 날린 거예요. 편지를. 이거 다 저기 리콜한다고. 왜냐면 지금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은 살모넬라균 우리 그 여름철에 식중독 걸리면 무섭죠.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여름 휴가 갔을 때 단체 도시락이나 이런 거 거기서 살모넬라균에 만약 오염된 거 먹잖아요. 막 연어회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에 이제 뭐 메스꺼움, 구토, 복통 이런 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지금 살모넬라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발적 리콜을 해서 지금 코스트코에서 파는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은 코스트코 여기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은 다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있었어요. 작년 말에 이게 이슈가 터져가지고 지금 계속 환불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퀘이커 푸드가 저 18%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2.5%밖에 매출이 해당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이슈가 있었다. 지금 식품은 이런 게 민감해요. 식품이나 화장품은 이런 게 민감해요. 존슨앤존슨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죠. 계속. 그 핑크 베이비 로션에서 뭐 발암물질 발견됐다고. 그렇죠? 그리고 저 셀시어스 홀딩스도 몬스터 베버리지 뒤따라서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그 지금 식품 거기서 문제 발생돼 가지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식품은 이런 이슈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다행히 퀘이커 푸드가 굉장히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다행이지 프리토리아 뭐 치토스 도리토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굉장히 영향이 컸을 거예요. 어쨌든 퀘이커 푸드에서 이슈가 발생된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프라이즈냐 아니면 쇼크냐. 자, 여기 이 사이트에서는 이것도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써져 있다고 했죠. 빨간색도 서프라이즈. 근데 안 좋은 서프라이즈죠, 이거. 지금 매출액이 2023년도 4분기랑 2023년도 2분기에 2번 어닝 여기서는 서프라이즈인데 빨간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크예요, 이거는. 빨간색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 좋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안 좋아서 놀란 서프라이즈. 그래서 0.4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22.59 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 22.50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뭐 거의 부합은 했는데 비슷했죠. 비슷했는데 어쨌든 간에 낮았기 때문에 0.40도 낮았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매출이 1%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대비 하회를 하니까 이게 어닝 쇼크로 돼버리니 매출액을 전년보다 더 많이 벌어줬는데도 어닝 쇼크니까 시장에서 이 느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참 그거예요. 시장의 눈높이가 중요해요.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 정해놓은 그 허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냥 좀 안 좋게 좀 덜 좋게 보아주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이익은 순이익은 계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초록 서프라이즈 여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4분기 연속이죠. 지금 2.16달러 예상했는데 아까 저기 나온 대로 주당 2.28달러 나왔어요. 그래서 5.62%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좀 어닝 쇼크를 맞은 거를 큰 어닝 쇼크는 아니죠. 자세히 보면.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어쨌든 4분기 연속 순이익에서 기록을 하면서 그렇죠? 쏘쏘. 네, 쏘쏘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87.40이 얘네의 컨센서스 에버리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15% 정도만 오르면은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하고요. 200달러 넘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뭐 투자 저기는 딱 봐도 알겠는데요, 지금 뭐 나올지? 그렇죠, 아시겠죠? 모더레이트 바이, 스트롱 바이 안 나오죠. 16개 의견 중에 10개 바이, 6개 홀드입니다. 네, 요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160달러니까 뭐 200달러 가게 된다면 뭐 의견이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식품주는 지금 그 뭐냐 치폴레도 요즘에 좀 빠지고 식품주가 조금 요즘에 살짝 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펩시코도 보면은 저도 펩시콜라가 자꾸 그 입에 붙어가지고
펩시코입니다. 코 얘는. 코카콜라는 코카콜라고. 자,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은 이 박스권 저점은 있거든요. 여기부터 지금 2023년도 말이죠.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 봄 그리고 지금 이 여름으로 접어든 이 순간 보면은 계속 여기 155에서 160달러 이 레인지죠. 이 레인지가 지금 계속 바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바닥까지 오자 일단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지진 나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보면은 이 정도 수준에 오면은 일단 위로 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어떤 그런 확률적인 지지 확률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으로 보죠. 뭐 펩시코는 사실 그렇죠. 꾸준히 상승한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봉으로 보면 더 오래전으로 보이죠. 2022년도 이전부터 나오죠. 여기 주봉으로 보니까. 2022년도 말부터 또 봐도 여기가 더 넓혀봐도 저점이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60달러 부근이 한 2년째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더 많이 보이겠죠? 당연하죠. 한 달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으로 표현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같은 사이즈인데도 2012년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봉, 주봉, 월봉이. 월봉으로 보니까 2012년부터 나오네요. 그러면 거의 12년째인데 자 정말 꾸준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항상 중시하는 50 이거는 월봉이니까 50개월 이동평균선. 보세요.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까지 보였죠. 2022년. 2022년까지 보였잖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저희 끝이 2022년이었잖아요. 여기가 160달러 부근이 저점이라고 했는데 160달러 부근이 저점인 거 그 마디지수 때 말고 또 있죠. 여기. 50개월 이동평균선이 지금 10년째 지지잖아요. 10년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곳이죠, 여기. 왜냐면 여기 보시면 2023년도 3월 달에 코로나 여기 보이시죠? 이 기다란 꼬리. 기다란 꼬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올려놓은 게 어디예요? 딱. 그 다음 달에도 몸통이. 정말 정확하죠. 월 중에는 50개월 이동평균선 빠진 적이 있는데 월 마감 때는 항상 50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놨어요. 코로나 때도. 만약에 지금 이게 코로나 때보다 펩시콜라의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0년치 통계로 봤을 때 50개월 이동평균선은 정말 10년 동안 항상 바닥 저점 매수의 구간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펩시코를 장기적으로 노리시는 분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구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 펩시맨. 마감 브리핑에서는 6월 CPI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봤다면 지금 쌓인 시간에는 6월 CPI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끝이 날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CPI가 어떻게 나왔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6월 CPI 함께 보시죠. 일단 헤드라인과 근원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두
모두 5월 수치 대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 CPI 전월 대비로 0.1%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첫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기록하면서 역시나 5월 수치 하회를 했고요. 연준은 근원 CPI를 더 좋게 보죠.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치면서 역시나 5월 수치 하회를 했고 1년 전보다도 3.3%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수치가 내려왔습니다. 또 3.3%는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죠. 지금 가솔린 가격 하락이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끈적했다고 여겨졌던 주거비 또한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치면서 주거비 둔화 시그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두 명의 전문가 코멘트 정리해봤습니다. 6월 CPI로 연준은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더 가까워졌다. 인하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6월 CPI는 연준을 9월 기준금리 인하 경로로 확고하게 올려놨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으로 두 개 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도 좀 중요하겠죠. 이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지표들을 보면 정책의 일부 조정돼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일부 조정돼야 한다라는 뜻을 금리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환호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는데요. 패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동결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91%가 동결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 나타내고 있는데요. 9월 같은 경우에는 0.25% 인하 가능성 84.6%를 기록하고 있고요. 0.5% 인하 가능성도 8.1%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 그 자체는 지금 90%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시장은 연 2회 인하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월 CPI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그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도 다시 활발해지고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소형주가 뛰어올랐죠. 러셀 지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셀 지수 중에서도 2005 그리고 2000 지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각각 오늘 3.71% 그리고 2.86% 상승을 했는데 전체 3,000개 종목 중에서 하위 2,000개 종목 그리고 2,500개 종목을 추종하고 있는 중소형주 중심의 지수가 이렇게 크게 뛰었습니다. 빅테크 대형주가 하락할 때 연착륙 기대감에 오히려 중소형주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주가 폭이 너무 적다,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라면서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월가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CNN에서 지수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맥클레란 거래량 지수라는 건데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지수가 올라올수록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퍼진다, 상승하는 종목들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들어와서 점차 상승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는 낮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세에 있다, 시장 전반의 온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앞으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로 이유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S&P 500 지수의 목표치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데니 리서치에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 5,400에서 5,800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현재 월가 최고 전망치 6,000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렇게 S&P 500 목표치를 높이는 건 경제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기본 생각에 기반을 둔 겁니다. 경제가 좋다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 가는 게 AI인데 이제 AI 이외의 종목도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주식에 있어서는 펀더멘털이 중요하죠. 그런데 S&P 500의 순이익 성장률을 지금 AI 관련주 그리고 AI와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2분기에는 AI가 압도적으로 잘 나가겠지만 지금 4분기까지 가면 이 순이익 성장률이 AI 관련주, 비관련주 비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온기가 좀 중소형주, AI와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로 퍼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세계로도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통화 가치가 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달러의 시대가 저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달러 인덱스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4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밤사이 엔달러 환율이 또 뚝 떨어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즉 엔화 가치가 좀 올라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킹달러의 역할을 하던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니까 엔화를 시작으로 유로화 그리고 원화까지도 가치가 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략들 세우셔야겠죠. 이렇게 미국의 CPI는 뉴욕 증시 안에서도 움직임을 주지만 세계 통화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전략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6월) C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며 지표 자체에는 환호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어제 국내 증시도 오늘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 어느 정도는 좀 관망 심리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일단 정확한 지표 발표된 만큼 국내 증시는 어떻게 소화할지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와 관련된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